지역 이슈 독한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풀어보는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신용환 교수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 밝은 새해가 반갑지 않은 인물들이 꽤 있대요. 그렇죠. 지역에. 그래서 그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른바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는, 참 이렇게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꽃길 얘기만 해야 돼요.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는, 험로가 예고되어 있는 지역의 정치인들, 뭐 이런 분들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유한국당 박경국 당협위원장 추대 불발, 요 주제입니다. 지난 연말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이슈였죠. 이게 뉴스거리가 됐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역에서 그렇게 거론이 막.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지난해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어떤 지난 얘기입니까? 말에 이전 자유한국당에서 인적 쇄신 차원에서 현역 의원 21명을 포함한 전국의 당협위원장 중에서 79명 교체를 결정했죠. 다양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충북도는 원내 모두 다 그냥 있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렇죠. 지난해 말 27일 청원구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 추인을 하지 않았어요. 박경국 전 도지사 후보를 추인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선은 지금은 이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몸이시지만 이전에 자유한국당의 몸을 담으셨던 전력이 있으시니까 혹시 이렇게 당협위원장이 운영위 쪽에서 추대를 받지 못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 충북에서는 초유라고 하고요. 호남권에서 가끔 예전에 중앙에서 이렇게 낙하산처럼 거기는 이제 신청자가 적고 또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누구를 이렇게 중앙에서 그냥 가까운 분을 심으려고 했을 때 반발하고 이런 게 호남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이고 저희 충북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벌어졌길 초유의 사태라고 그냥 말해요? 관례적으로 그냥 그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은 만장일치로 박수로 가결을 하는 건데, 그날 전하는 언론에 의하면 그날 어떤 그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투표를 하자. 했는데 놀라운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23명의 당협위원 중에서 19명이 참석을 했는데 기권이 2명이고 찬성이 5표, 반대가 12표. 이야, 정말 엄청난 표차로, 압도적인 표차로 반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운영위원은 당협위원장께서 임명하는 분들이죠. 보통 그렇죠. 어머나. 그러면 박 위원장님이 임명하셨던 운영위원들께서 그날 당일날 투표를 해서 추인을 안 하는 걸로. 대체로 그렇죠.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그렇기 얘기잖아요. 때문에 아마 본인 당사자가 받는 충격의 강도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작년도에 당협위원장이 되시고 작년 초에 1월 달에 이제 되시고 아마 운영위원들을 교체를 일부 하고 아마 일부는 기존에 있던 분들을 이어서 했겠죠. 왜냐하면 지역을 잘 모르셨을 테니까. 그러나 어쨌든 형식은 당신께서 본인께서 직접 임명한 그런 형식이고 다 본인이 임명한 분들이 지금 표결에 참여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중앙당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본인께서 운영위원들을 임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투표를 해서 본인을, 이런 사례가 진짜 뭐 전하는 언론에 의하면은 본인도 충격이 엄청나게 컸나 봐요. 뭐 그 자리에서 투표 결과를 보고 탈당까지 얘기했다는 이런 전언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게 그겁니다. 도대체 운영위원들을 어떻게 운영을, 이 말이 이상하네.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 근데 어떻게 살림을 꾸렸길래 가까운 본인께서 임명하신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뭐 제가 굳이 이렇게 두둔한다기보다 이 일반적 현실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격전을 치르셨죠. 뭐 저도 마찬가지로 6.13 때 격전을 뜨거웠습니다. 치르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2달 정도를 치료를 받고 너무 두문불출하셨죠. 장기적으로 이제 수면 부족으로 호르몬 이상이 생겨서 이제 치료받고 다시 건강을 되찾고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박경국 전 후보께서도 틀림없이 그런 과정들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면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에 소홀했을 거고, 그게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아마 중간에 12월 달에 평가가 있었죠. 그죠? 중앙에서 그 당직자들이 내려와서 서로 크로스로 당직자들을 교차하면서 평가를 할 때 아마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지역구 관리 아니면 당협 관리를 본인이 이제 선거 패배에 한 충격에 못 벗어나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역 신문에 의하면은 그 제목만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유력한 그 지역에 유력한 정치 경쟁적인 유력한 정치인이 사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내용을 보니까 없어. 그 제목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MC로서 가장 궁금했던 개인적인 부분이 그거예요. 혹시 뭔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작업자가 있는 거 아니냐? 제2의 인물이. 지역신문에서 제목은 그렇게 뽑았는데 기사 내용에는 없어. 그 내용이. 교수님 아시는 거 있으면 좀 풀어주세요. 우선은 아마 가장 큰 거는 당신 본인 스스로 청주 시내에 많이 알려졌듯이 공사석에서 저도 직접 들은 바도 있지만 이게 선출직으로 마지막이다. 더 이상 선출직 나가지 않겠다. 박 전 후보께서? 정치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미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 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직접적으로 운영위원들에게 그렇게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고 저도 27일 날 갑자기 이게 부결이 되면서 엉뚱하게 저도 이제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격려 전화 겸 이제 황당한 전화도 실제로 하고 그랬는데. 거론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교수님 신문에도 나오는데. 저는 배우로 거론되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듯이 배우로 이제 그 지역에 유력한 어떤 분이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 또는 청주에서 유력한 정치인이 대학 후배를 내세우게 하지 않느냐는 언론의 제목까지 이렇게 지금 달려 있는데 아마도 그 내부적으로 몇 가지 운영위원분들이 진짜 서운한 게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당협을 운영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당연하죠. 사무실 운영하고 각종 연락하고 그러시죠. 하다못해 문자 메시지 이 우편물 현수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현수막 그러면 소홀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협의 같은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잘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배우를 다 떠나서 당협위원들, 그 운영위원들 간에 아마 굉장히 서운함이 많았을 다른 분이 추측. 위원장으로 되신다면 누구를 본인이 일단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몰라요.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의 당 내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앙에서 임명을 했는데 지방에서 반란을 해가지고 추인 거부를 했을 때 결국 당 내규에 따르는 건데 당 내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중앙 차원에서 이거 반란으로 보고 강제로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촉 절차를 밟을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추측을 해보면 이제 한국당이 지금 2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한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비대위가 이미 시한이 정해진 거죠. 2달도 채 안 남은 이제 시한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지역 내에서 밑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 쿠데타라고 표현했지만 아래로부터의 어떤 혁명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중앙에서 다시 해촉을 하지 않고 강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일 것이다. 예측컨대 임기가 정해져 있는 비대위에서는 부담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곧바로 2월 27일 날 당대표가 선출이 된다라고 보면 아마 그 사이에는 공석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우리 저기 신 교수님 처음에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감을 해주다가 이제 신나신 것 같아. 일단은 지역신문에서 차기 후보군으로 내세운 것이 이제 거론된다는 분들이 황영호 전 시장 후보, 그다음에 그 터줏대감이 오성균 변호사, 그다음에 우리 신 교수님, 반미당 탈당했던 우리 신 교수님까지 거론될 정도인데 이 세 분들은 조금 일정한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선거에서 당장 패배한 분도 있고 오래전에 패배한 분도 있고 신 교수님은 다른 당이니까 그 내막에는 또 잠재되어 있는 후보군까지도 막 고려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민구 전 장관이나 그 고향이 그쪽이잖아요. 그다음에 윤곽근 변호사는 이쪽 상당부 쪽이지만 항상 거론되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또 김진모 전 검사장. 이분도 항상 거론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되어 있는 후보군까지 고려한다면 우리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까지는 공석으로 가지 않을까. 여러 분들을 이름을 지금 거론하셨는데요. 그 중에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아주 공교로운 날짜가 있어요. 12월 27일, 28일 제가 탈당하셨잖아요. 26일 날 탈당을 했고요. 언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불신임 발표가 났던 사실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27일 날 이제 저녁쯤에 아마 이게 불신임이 되면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전화 받은 거의 상당수는 격려 전화였습니다. 반란을 여기 반란 사주가 누구냐 이게 궁금한데. 다른 뜻의 전화들이 아니고 한국당의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홍준표 지도부 때 공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그런 전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우리 이런. 신근희 스님은 무슨 문제만 터지면 항상 거론은 되는데 실속은 별로 없어. 아니, 그래서 올해는 또 좋은 결실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박경국 당협위원장은 정치적 생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치명타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치명타를 입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의 대의, 의사 뭐 이런 거에도 어긋나고 당원들의 대의에도 어긋난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밭길 앞으로도 험난할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제 농담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79명의 당협위원장들이 아웃이 될 때 그때 만약에 아웃이 됐더라 그러면 차라리 차라리 이제 이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들이죠. 그러면 중앙에 올라가서 뭐 항명을 하든 소명을 하든 어떤 그게 가능할 텐데 당신께서 직접 임명했던 운영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건 치명타 아니냐 이런 이제 그때 79명 당협위원장 교체할 때 우리 박경국 전 후보도 만약에 포함이 됐다면 12월 26일 날 신 교수가 발표를 할 때 탈당 플러스 입당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삐리리. 다음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공천헌금 의혹 여전히 임기중 박금순 얘기입니다. 아마 지난 총선에서 아마 가장 큰 이슈였겠죠.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박금순 전 청주 시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그 공천 대가, 자신이 공천받는 대가로 2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을 임기중 도의원 통해서 전달했다. 예,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유력한 인사에 때 전달을 해달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제가 시발이 됐던 거죠. 그렇게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는 좀 말을 바꿨죠. 뭐 특별 당비다. 이런 식으로 임기중 도의원도 그렇고 박금순 전 시의원도 말을 바꿔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돌려봤는데 뭐 요걸 지폐가 다르고 봉투가 다르고 봉투 갈 때는 5만 원짜리를 갔는데 올 때는 1만 원짜리를 그런 얘기도 갔다는 있었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좀 더 거슬러 가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시의원 선거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박금순 의원 같은 경우는 강내 이쪽 지역이었었는데 기존에 강내와 이제 강서 합쳐서 있던 지역인데 갑자기 이제 오송 권역으로 바뀌면서 오송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해서 실제 이제 오송 쪽에 가서 활동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원구 쪽이 아무래도 더 그 관련이 있고 새롭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선을 하거나 했을 때 아마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라는 그런 직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근본 출발이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천헌금을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했다는 건 객관적 팩트인데 말을 바꾼 시점이 경찰 조사 다음이란 말이죠. 처음부터 말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검찰로 가는 과정에서 말이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초기부터 저도 한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에 처음부터 아예 경찰이 빨리 신속히 수사를 했다면은 혐의 입증이 좀 쉬웠을 텐데. 한참 나중에 했어요. 일반인이 예상하는 혐의대로 입증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계속 언론에 임기중 의원이 그게 아니다, 공천헌금이다라고 박금순 의원을 또 언론 회피하고 막 이런 과정을 이미 걷다 보니까는 수사가 난항을 겪었죠. 요 사건 있었을 때 그 일반 시민 뭐 주민들 저희 뭐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 아직도 공천 헌금이라는 말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일부는 하고 또 일부는 아유 순진하기는 그거 없으면 어떻게 그게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게 좀 분들도 애매하죠. 있었던. 특별 당비하고 공천 헌금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보통 입당을 하거나 어떤 공천을 받거나 하면은 돈을 내놓는 거는 관행인 것 같아요. 유력한 당에서는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특별 당비 명목으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저는 전혀 제가 대략 듣기로는 기존에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그 특별 당비 명목으로 이제 당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것도 특별 당비라는 것도 이미 법적인 판단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는 괜찮은데 옛날 서모 전 대표께서 뭐 20억을 뭐 받아서 그 구속이 되기도 하고 등등 사회 상규를 벗어나는 범위껏. 그런데 이분은 지금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에 출마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역구에 출마하는 분이 사전에 특별 당비가 됐든 공천헌금이 됐든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사전에 어떤 돈을 이
더군다나 유력하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도의원께 갖다 드렸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뭔가 조금 냄새가 좀 박근을 고쳐매는 그 위치가 저 때와 위치가 잘못된 거죠. 어떻습니까? 그 100만 원 이상 그렇죠. 형이 확정이 되면은 날라가시는 거죠. 네네. 플라이 하시는 건데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중 선거 비용 관련 부분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은 당선 무효가 되고 뭐 10년간 자격 정지가 돼서 출마할 수가 없게 되고 당사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그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좀비속 직계 좀비속 그다음에 선거사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잘못해도 요건에서 하나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아마 제가 기소 내용을 정확히 다 그 문장을 보지 못해서 정확치는 않지만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분명히 이제 6개월 12월 13일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사전에 어떤 뇌물을 건넸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으로 될 수가 있어서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이 재판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관한 판단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험로가 예상되는 아주 그냥 딱 이분들이시네요. 올해 참 어떻게 결과가 날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가까운 분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외에 지금 뭐 거론했던 분들 말고 그 외에 이제 그 또 험로가 예상되는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청주에도 있고 또 비청주권에도 계시고 이런 분들 좀 청주지검에서 최근 좀 발표를 했는데 6.13 지방선거 사범들 59명을 형사 입건해서 그 중에 1명을 구속하고 전체 43명을 기소했다는데 물론 여기는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당선자 같은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뭐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원 같은 분들하고 일반 시민들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 숫자 전부 다. 그렇죠. 많으시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선거를 치러보고 나니까 직접 경험하셨죠. 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선거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입니다. 회계 처리. 이 선관위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사무장, 회계 책임자 또 심지어 수행하는 사람들까지 가서 다 교육받고 하지만 이게 그때그때 정말 판단이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끝나고 나서 회계 처리, 행정적인 회계 처리도 너무나 이게 규정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현실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기도 말도 그렇죠. 말도 신문 기사를 인용해도 명예훼손으로 비방 혐의가 되고 그러니까 말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뛰어들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공선법 규정들이 너무 촘촘하게 짜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신원관 전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하고 배우자분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현재 기소돼서 재판 준비 중인데 본인은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이고 배우자분은 선거사무원에게 가다한 수당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뭐 정우철 민주당 시의원 같은 경우도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부분하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계좌도 신고한 계좌로만 쓸 수 있나 봐요. 그 정치자금법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선거 전용 계좌죠. 근데 이 계좌를 벗어나서 다른 계좌에서 이제 나갔을 때 문제가 저쪽에 돈을 보낼 때 제가 이제 신고한 계좌가 이 계좌인데 저쪽에서 거기 수수료 들어간데 다른 계좌 없어요?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돈 말도 그렇고 후보자들의 말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조금 공선법 전체가 너무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일반인도 저 같아도 법조인 전문가라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판을 받게 되는 분들이 억울해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겠네요. 이해가 가요. 그러시겠구나. 그러면 지금 거론했던 인물들 말고 또 다른 청주권이 아닌 분들도 좀 거론되는 분들이 계시죠? 아직도 거론되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이제 저쪽 보은에서 김상문 후보라고 한때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선거 전부터 문제됐죠. 1등으로 올라오고 뭐 재산 신고상에서 이제 충북 전체에서 1등을 20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을 신고해서 또 뭐 세월호 겸하 뭐 이런 걸로 또 시끄러웠던 분이시구나. 아예 제명인가 못했죠. 한국당에서 아마 제명을 당하고 이제 그 무소속으로 민주당에서 제명. 한국당에서 김상문 씨는 그런가? 그래서 아마 무소속으로 나오셨는데 같이 이제 그 산악회 출발하는 데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사전선거 3월달에 작년 3월이니까 이제 사전선거 기간에
지지 호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녹취가 돼서 아마 사실은 저도 이제 수없이 인사를 다녀보지만 이 인사를 드릴 때 굉장히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러저러해서 출마할 예정이니 저를 찍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명백하게 법의 위반이죠. 근데 이제 제가 다녀보니까 오래도록 정치를 하신 분들은 아주 요령껏 교묘하게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걸리지 않도록. 예를 들어 농협조합장이라든지 예. 뭐 새마을 금고 이사장 이런 게 다 투표로 열리잖아요. 그렇죠. 신협이사. 그러니까 이런 분들께서는 예. 이런 주로 이제 아주 뭐 오래 하셨던 그런 어르신들께서는 정말 교묘하게 삭삭삭삭 피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때 이제 제가 처음엔 잘 몰라서 예, 예. 인사드릴 때 예. 뭐 저를 찍어주세요. 저에 관한 얘기보다는 그냥 즐겁게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구나. 딱 하고 그냥 이렇게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김상문 전 후보 보훈군수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초짜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날 같이 있었던 분이 하유정 민주당 도의원도 같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산악회 야유에 참석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김상문 전 보훈군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기부행위 위반도 있거든요. 자신의 저서를 아는 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준 것 때문에 기부행위 위반도 있기 때문에 좀 험난한 재판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이제 특이하게 이분들께서 두 분 다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면서 지역에서 이제 국민 참여 재판 잘 사실 일반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하는데 맞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면서 1심에서는 그냥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간다 이런 정도로 끝났다라고 해요. 국민 참여 재판이 이 일반 배심원 제도를 원용한 거죠.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가 이제 짬뽕이 돼서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것인데 현재까지 보면 약 93% 정도가 배심원단에서 나오는 의견대로 판결이 된다라고 재판부에서 하고요. 받아주는 그리고 그거대로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사님께서 국민 참여단이 제출한 의견과 다른 사유를 분명히 적시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함정이 있겠죠. 국민참여재판으로 했을 때 더 일반인의 감정을 법 감정을 건드려서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예, 그건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자체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룩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그 최일선 현장이기 때문에 재판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게 형식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선법이나 선거운동 위반이나 이런 부분이 좀 세부적인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과연 공선법 위반 사건들을 재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 부분을 한번 제고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최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혹시 맞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법조인이니까 법 얘기를 법조인이니까 혹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판사님께서 이 사람들 나를 못 믿는 거 아니야? 하고 혹시 기분 나빠서 괘씸죄나 이런 게 혹시 추가되질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네. 예. 그 짧게 말씀하십니다. 길게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외에 이제 괴산도 있고 뭐 북쪽 지방에는 나용찬 전 계산군수 이분은 참 그 이전에 대법원에서 공소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받아서 자격 상실됐죠. 근데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남일로 SNS상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그 특정 후보 지지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회부되게 됐죠. 또 특이하게 그 사모님, 사모님 부인께서 괴산 군의원으로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셨어요. 무소속으로. 되셨어요? 되셨어요. 계산은 그래도 무소속이 잘 돼요. 그러네요. 정말 그때 아마 이제 지지 발언을 하고 또는 뭐 어떤 연설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문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김종필 전 진천 군수가 기자에게 허위 정보를 흘려서 상대방을 비방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저 멀리 이제 제천시장 이군규 전 제천시장인데 이분이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졌죠. 현 시장인 이상철 시장한테 패배해서 떨어졌는데 놀랄 일이었었어요. 이분이 자기한테 유리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SNS가 문자 메시지로 지인들한테 홍보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회부됐죠. 예.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요. 이분들이 지난 6.13 때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이제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민을 위하겠다, 지역을 위하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결과가 지역과 주민을 위한 생산물인지 그러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시민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여전히 똑같을 것 같은데 본인들은 이제 주민을 위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공천 헌금부터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표출되듯이 줄서기, 줄 세우기, 줄 서기 이거에서 아마 다음번 총선도 거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즉 작은 선거든 큰 선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전히 그 기득권 또는 기존 정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주민들께서 바꾸는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으로 바꾸지 못하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이 부분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 제가 현장에서 겪은 안타까움으로 보면 선거라는 게 어쨌든 승자와 패자가 있고 주민들도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수습하고 같이 화합해주고 하는 것들이 당선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일 텐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갈등이 더 오히려 조장이 되고 증폭이 되고 진영 논리로 갈라놓고 하다 보니까 정작 애꿎은 국민들, 시민들만 계속해서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충주시가 그랬잖아요. 당선만 되면 다 고소고발 막 해가지고 낙마시키기 해서 3번인가 4번인가 보궐선거하고 막 그럴 정도로 충주시가 심했었잖아요. 참 이런 일들이 좀 없고 그야말로 선거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처럼 주민과 그 지역이 위하는 그런 일들로 좀 결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험로가 예상되는 분들 오늘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예상컨대 험로지만 이분들도 더 뭐 악의적으로 막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 판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저는 그 주역에 보면 주역의 괴 중에 중부라는 괴가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중자에 뜰부자인데 가운데 중자는 제가 가운데 좀 어렵습니다. 마음 먹은 게 돼지나 개구리, 고기, 물고기 등등까지도 다 미친다. 세상 만물 미물에까지 다 미친다. 새해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글귀를 말씀해 주시는 중에서 신급 돈어 믿음이 돈 돼지와 물고기에까지 미친다. 안 써오셨어요? 신급 돈어. 작가님 큰일 났다. 올해 처음 새해에 마음먹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시민 여러분 다 소원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면서 신급 돈어.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작가님 많이 어렵지 않은 한자 같아서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뭐 이미 선거에서 패배하신 분들, 그리고 선거협회에서 아예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판, 험난한 재판까지 이제 가서 법정에 서야 되시는 분들, 이쯤 되면 이제 내가 왜 정치인이 되려고 했을까라고 이제 후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분들께 나는 왜 정치인이 되려고 했는가라는 걸 한번 본인의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된다는 건 정치를 한다는 건데 정치가 그럼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정치가 없다고 그러면 수많은 갑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회 경제적으로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해요. 그렇죠. 이거를 바로잡는 게 정치, 특히 민주주의의 정치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평등한 이상과 철학을 가졌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자신의 출세, 영예 뭐 이런 것만, 자기 이름값 이런 것만 생각해서 정치인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올바른 정치의 길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에 패배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치의 목적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시고 진출하시는 것이 명강이에요. 정치 얘기를 쭉 하시니까 신 교수님이 가만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게 정치인가? 뭐 이런 말. 명강입니다. 마무리를 명강으로. 항상 그 합리나 공정이나 공평에 대해서 항상 숙려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시작 때마다 매번 라이벌의 뭐 불꽃 토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MC로서 이 라이벌이냐 불꽃 토크냐, 작가가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용현, 용한 이렇게 하니까 용용 브라더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다 그러는데, 아니 순간 가끔가다 끼워놓잖아. 나쁜 쪽은 민주당 사람들 끼워놓고 그러잖아요. 저는 자유한국당 사람들 끼워놓고. 새해 2019년도 기해년 더 많은 덕담과 좋은 말씀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